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예, 의원 되시고 처음 명절 연휴를 맞이를 하셨는데 예. 지역 엄청 열심히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저 이제 뭐 정기회가 시작되고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주말이라든지 국회에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 네. 이 명절만큼은 좀 지역구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석 앞두고 있으니까 당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그리고 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뭐 이런 말씀들 주셨습니다. 수도권 지역구이시니까요. 예. 지역 돌아다녀 보시면 이번 추석 민심에서 좀 예. 어떤 거 느끼셨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시죠. 좀 안타까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네. 국민의힘 지지가 높은 수도권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을 우리가 잘해서 정말 신나서 지지하고 싶다. 예. 근데 지금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죠. 아마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의정 갈등, 길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원래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뜻은 이루지 못했거든요. 근데 연휴 기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이대로 가면 모두가 진다. 계속 참여는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잘 될 거로 전망을 하시나요? 전망보다는 잘 돼야죠.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잘 돼야 된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연휴 기간 좀 안타까웠던 기사 두 개를 접했는데 하나는 그 신생아들 중에서 좀 고위험군, 무게가 덜 나가거나 뭐 이러한 좀 위험한 신생아를 다루는 전문의가 전국에 7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봤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의료 대란이 있는 와중에도 성형외과의 개업 수는 늘고 매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굉장히 이질적인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가슴이 아프고요. 물론 정부도 타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시점에서 당연히 의료인분들과 의료 개혁을 위해서 함께 타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료인분들도 좀 이 국민들의 생명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의료 개혁이 많은 국민들은 아마 이 뜻에 동의하실 거예요. 의료 개혁 해야 된다라고 네. 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많이 동의들 하시고 계실 텐데 어쨌든 뭐 방법론에 대한 정부의 비판도 있지만 의료인분들이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2026년부터는 일단 답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 같고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원망이 의사들을 뭐 의료계를 향해서도 가지만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네.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발표된 조사인데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계속 하락세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8% 이제 30% 선까지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이게 동반 하락이 또 가장 좀 큰 것 같아서 이건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초심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이유가 소통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출퇴근하면서 국민들 속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도 주고받고 또 그러한 것에 주안을 두고 저희가 용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 둘러싼 이미지는 불통.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에 늘 이 국정 지지율에 대한 평가의 상위 랭킹이 올라와 있는 게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료 개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의료인분들하고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의료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 개혁을 함께 해나갈 주체로 인식하고 소통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정부는 우리는 의료인분들과 많은 의료단체들과 협상도 했었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도 처음부터 의료인분들과 타협 지점을 만들어 갔더라면 지금보단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국정 지지율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위험하게 봐야 한다. 예. 당도 동반 하락하는 것은 좀 어떤 이유일까요? 원래는 뭐 당과 정부가 좀 각을 세우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정부만 하락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동반 하락세이거든요. 아무래도 의료 대란에 있어서 당과 정부를 그냥 함께 보시는 거겠죠. 그냥 한 세트로.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부와 당이 물론 당이 차별화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션들을 많이 보여왔지만 국민들 인식에는 그냥 당과 정부가 똑같이 잘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고 저는 여기서 차기 대권 주자들이 얻으실 힌트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도 어렵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지율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물론 임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당과 정부가 지지율에 있어서 평가를 함께 받는다라는 점을 많은 정치인들이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신지호 부총장에게도 제가 좀 여쭤봤는데 의료계에서는 요구하는 것 중에 이제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복지부 장차관, 뭐 대통령실 사회수석 이런 사람들 경질 같은 거 인사 조치를 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선결 조건은 아니고 그것도 협의체에서 논의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일부 여권 내에서도 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경질 필요성 얘기를 하시잖아요. 김용태 의원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제가 개인적 의견을 언론에서 계속 말씀드리면 또 다른 갈등이 양상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여러 가지 옵션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료인 분들도 지금 정부의 이 카운터 파트너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또 불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장차관이라든지 담당 뭐 이런 수석들이 교체됐을 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이 어떤 조건이 된다면 뭐 여러 가지 옵션을 고민해 볼 수는 있겠는데 그걸 언론에 나와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자칫 또 다른 갈등을 양상시킬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 선택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것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이제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해가는 이 관점에서 이 공무원분들도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건 좀 삼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인사만으로도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의원들마다 지역구에 현수막 거치잖아요. 근데 현수막들을 보니까 우리 지역의 문연 병원 목록을 게시를 한 분들이 있던데 민주당의 장경태, 정성호, 이현주 의원이 있고 국민의힘에는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거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불안감을 조장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게 문연병원 목록 뭐 걸려 있는 거 본 시민들은 좀 반응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불안감 조장이다 비판하신 건가요? 현수막에 병원 응급 진료할 수 있는 곳을 넣는 것까지는 제가 비판하진 않겠습니다. 뭐 그것은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뭐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좋을 수 있을 텐데 다만 야당이 아프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발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진정성 있게 야당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마치 야당은 팔짱 끼고 한번 지켜보면서 그리고 겉으로는 마치 국민을 굉장히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모든 책임 다 뛰어넘기고 본인들은 방관하고 갈라치기하고 조롱하고 이런 태도는 야당에서도 좀 삼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 말씀이셨군요. 윤 대통령의 어떤 최저 지지율이 외신에서도 좀 관심인 모양인데요. 그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제목이 왜 대통령은 인기가 없을까 이런 제목이고요. 의료 대란과 민주당과의 건설적이지 않은 대립, 또 대북 관리 실패, 미디어 탄압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었거든요. 외신의 분석에 좀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전자 두 가지 뭐 의료 대란이라든지 야당과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후자는 공감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대북 관리는 대북 잘하고 있다. 관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내세웠던 종전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도 종국에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가 많이 속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미식별 물체라고 예. 바꿔서 말씀하셨고, 북한이 정말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조롱조롱 뭐 소대가리 뭐 등등등 기분 나쁜 표현들 쓰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고, 북한이 그런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이런 그런 소초를 파괴하고 그 연락사무소를 마음대로 폭파시키고 이럴 때도 아무 말 못하고 저희가 당하고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 가야 될 길은 맞았지만 북한의 위장 평화 쇼에 저희가 당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평가하시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건데, 저는 북한의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희가 액션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신뢰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의정 갈등을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스타일, 이게 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대통령이 관련해서 여러 번 기자회견도 했고 질문 받아서 답변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갈수록 더 안 좋아졌었거든요. 좀 직접 나서서 그냥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건 그동안 해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좀 수용이 가능한지, 뭐 의료계 얘기를 좀 들어서 좀 그 변화된 입장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게 하시나요?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계속 네. 저희가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지점이 있고, 사실 한 4, 5월쯤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00명이라는 숫자보다는 의료인 분들과 함께 숫자에 대한 타협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도 동의하고 계시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인분들도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의료 이런 교육이라든지 교육 네. 인프라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를 타협해 나가는 시점이 필요했을 텐데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숫자를 타협할 시기 또 지났다라고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인분들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또 실제로 타협을 이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결국엔 타협의 산물인 거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게 정치인데, 나만 오라, 따라와, 나를 따르라 하는 건 그거는 권위주의적 정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료 개혁도 그러한 생각에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의료 대란도 의료 대란인데, 김건희 여사 행보를 두고도 추석 연휴 내내 뭐 야당에서는 비판을 좀 이어갔던 것 같아요.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몇 가지 공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근데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국민을 더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좀 여권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사의 공개 행보에 뭐 대해서. 국민들이 여사를 볼 때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를 하셔도 사실 국민 눈높이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들 자체를 좀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여당에서도 비슷한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제 말을 입 밖에 못 꺼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뭐 명품백 논란이 지금 뭐 종결돼 가고 있고, 사실은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또 최근에 네. 관련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고, 또 그 감사원은 최근에 이제 관저 공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연결고리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비호감도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사께서 이렇게 공개 활동하고 당연히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하시기 전에는
한번 맺고 끊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조용한 내조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면이 바뀌어 가는 거잖아요. 왜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국민들께 대한 그런 여사의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명품백 논란만 하더라도 법적인 판단은 법적인 판단인 거고요.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여사의 입으로 한번 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야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텐데, 이게 뭔가 뭉개고 가는 듯한, 하지만 공개 활동은 점점 늘면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더 좋지 못한 시선들이 늘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2부속실 빨리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 만들겠다라고 다시 네. 약속을 바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여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또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네. 여사를 보좌하시는 분들이 뭐 이래도 여사가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저래도 약간 조용히 있어도 비난 받고, 네. 공개 활동해도 비판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럼 비판 받을 바에야 이왕이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다 하겠다, 뭐 이런 활동하자, 이런 혹시 생각이실까봐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절대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약간 제2부속실 설치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치밀하고 또 촘촘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감사원에서 어떤 관저공사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 특혜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좀 어찌 보면 종결이 된 거고, 가방 받은 것,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남은 게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뭐 일명 쩐주로 불리는 분이 있는데, 이 쩐주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실형이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 김건희 여사랑 거의 같은 케이스다 보니까 좀 김건희 여사 사건도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적인 판단하고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치적인 판단은 오래전부터 이미 여기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사와 관련된 이 전반적인 것이 지난 총선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새로운 국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여사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 때 이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 나왔기 때문에 여사도 무죄다라는 이야기를 여당에서도 많이 했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논리가 다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검찰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적극적인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서 각각의 다 이른바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다를 텐데, 검찰이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추석 연휴 동안 이제 쉬었으니까 내일 다시 국회 본회의가 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이제 명절 앞두고 본회의 열자고 했던 민주당 제안을 이제 거절을 하면서 19일로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때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뭐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해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 내일 좀 열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열릴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우원식 의장도 어쨌든 추석 연휴 뒤로 미뤘고, 또 그 전에 의장께서도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표현들의 뉘앙스를 하셨는데, 어쨌든 추석 연휴가 끝났고 또 민주당의 그 법사위원들이나 위원장이나 또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또 안 볼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또 강행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텐데, 참 국민들 보시기에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연휴 때 많은 정치인들, 여야 정치인들이 다 비슷한 말씀 들었을 거예요. 민생 좀 해결해달라. 싸우지 말아라. 근데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정쟁 법안들 처리하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의 그 연휴 때 하셨던 말씀들을 정치인들이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여야가 만약에 또 극한 대치 상태에서 민주당 뭐 야권에서 이게 단독 상정을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 또 갈 것 같은데 김용태 의원 지난번에 한번 하셨었잖아요. 네. 또 하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글쎄 지금 뭐 필리버스터를 못 하신 의원들이 예. 많기 때문에 네. 초선 의원들도 많고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왠지 이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의원 한 명이 한두 번씩은 꼭 네. 해보는 그런 예. 국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근데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 아니죠. 예. 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데 필리버스터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못하지다 보니까 계속 이런 필리버스터 같은 제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우리 정치가 좀 상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지나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좀 다시 불거질 것 같아요. 지금은 재판을 좀 받으러 다니긴 했었지만 좀 잠잠해진 느낌이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일이고 위증교사 사건은 30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나요? 이게 결심 공판을 하고 선고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별로 다르게 행동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10월이 정쟁의 핵심 달이 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정쟁의 핵심 달이 될 거다. 아마 지금 야당에서도 계속 계엄령을 빌드업하고 이러한 것들이 10월을 염두에 두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본인들이 이렇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400억 원 이상의 그 대선 때 들어갔던 그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사실 민주당도 당사를 팔아야 되는 수준 아닐까요?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겠죠. 이제는 다 예. 분열되겠죠. 그리고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법원 판단이 10월로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과 야당 대표에 대한 선고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야당 의원들이 더 세게 정쟁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고 갈라치기 하려고 할 거고 네. 대치 국면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본인들이 그런 대치 국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엄령도 빌드업하고 계속 강성 지지층들한테 뭔가 이런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를 던져주는 자극적인 거군요. 그런 선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월이 가장 핵심 정쟁의 달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국정감사가 묻히지 않을까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예. 아, 그러고 보니까 딱 국정감사 들어갈 시즌인데 선고가 있겠군요. 그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유죄가 선고되고 뭐 중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걸 동력 삼아서 정권 뭐 탄핵 이런 목소리 좀 높이거나 갈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저는 동력 많이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수사받는 것과 법원 판결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달라진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실제로 유죄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당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1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만 판결이 나오고 그런 것이 이제 토해내야 될 상황들이 현실 직시하게 된다면 야당 의원들조차도 먼저 이재명 대표한테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실제로 좀 물밑에서 야당 의원들 들어보면 그런 기류가 좀 있나 봐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